자, 그럼 이제 토지보상법부터 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O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3개의 교재가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는 바로 기본 교재가 있으셔야 되고,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서브 교재가 옆에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법전을 옆에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별법 공부할 때는 3개의 교재가 같이 책상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 교재로 일단 수업을 나가기 때문에 기본 교재로 수업을 따라오시면서 옆에 있는 서브를 같이 보시면요. 자, 이 서브는 기본 교재와 목차가 동일해요. 동일한 목차인데 다만 그 목차에 달려있는 내용들을 압축시켜 놨습니다.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만 목차와 키워드를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 서브를 같이 보시면은 이 기본 교재의 목차에서 결국 이 목차에선 이게 중요한 내용이구나, 이게 중요한 키워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보시면요. 제1절 공용수용에서 자, 1번 공용수용과 공용수용 제도 나와 있죠. 서브 보시면요. 거기 밑에 보시면은 공용수용의 의의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공용수용의 의의를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 외의 텍스트들은 그냥 읽고 이해하고 넘어가는 그런 텍스트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론적 근거에서는 사유재산 불가침 원칙에 대한 특례, 공공복리를 위한 국가 권력의 발동, 이런 키워드들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키워드 보시고 그 외의 내용들은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서브에다가 바로바로 어떠한 내용이 중요한 내용인지 확인해 가시면서 또 필기할 거 있으시면 역시 여기 서브에다가 필기해 가시면서 이 서브를 완성해 나가시면 돼요. 자, 이 서브는요 80% 정도 완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나머지 20%는 무엇이냐? 바로 그 20%는요 여러분들의 필기예요. 여러분들의 필기로서 조금 더 보충적인 내용들을 필기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서브를 완성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 교재하고 서브는 강의 진도에 따라서 네이버 카페 스터디파이터에 업로드 될 것이니까 이 강의 업로드 될 때 수강하시는 분들은 강의 진도에 따라서 다운받으시면 되고, 강의가 완강된 이후에는 전체 파일이 올라가 있을 테니까 전체 파일 다운받으셔서 한 번에 출력하셔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 1절 공용수용 들어갈게요. 자, 우리 그래서 각 절 들어갈 때마다 이 절이 중요한 절인지 아닌지를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또 중간중간에 제가 별 표시를 해놓은 게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별 3개, 그 다음에 덜 중요한 게 별 2개, 1개, 이렇게 1개부터 3개까지 중요도 표시했는데, 별 표시가 없는 내용들은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별 표시가 있는 내용들은 시험에 독립해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런 내용들은 암기까지 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게 이해할 내용인지 암기할 내용인지 분류를 해 드릴 테니까 이해할 내용은 읽고 이해하시면 되고, 암기할 내용은 여러분들이 서브에 정리하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암기는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빡 외운 다음에 이제 끝낸다, 이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독으로 여러 번 반복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암기가 장기 기호로 넘어가서 오래 암기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그럼 들어가겠습니다. 공용수용과 공용수용 제도예요. 자, 공용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 주체가 사업 시행자겠죠. 국가 권력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손실보상을 하는 것을 공용수용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요 나머지 내용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번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굳이 제가 이런 내용들 설명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막 읽으시면서 선생님 뭐 공공이익의 증진이 무슨 뜻인가요? 막 이런 것들 이 세세한 자잘한 문구에 집착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냥 읽어보시면서 느낌 오시죠? 그래, 뭔가 전체 우리 사회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누군가의 토지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제로 취득하면서 대신 보상을 해주는 거구나, 그런 느낌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이해의 배경을 이루는 거지 답안지에 직접적으로 서술되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제가 여기서 표시해드린 요 노란색 중요한 문장 요거 위주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가 교재에다가 형광펜 표시를 미리 해드렸는데, 형광펜 표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중요한 내용이라서 형광펜 표시를 한 것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보기에 편하라고, 보기에 편하라고 형광펜 표시를 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두꺼운 텍스트 문단이 있었을 때 내용이 잘 눈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중요 단어에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가독성이 좋아지기 때문에 가독성 때문에 표시를 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도 가급적 다 그때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브랑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은 서브에 요 문장이 들어가 있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요건 뭐다? 요거는 암기할 내용이다라는 것이에요. 요것만큼은 암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우리 그래서 목차 이거 있죠? 공용수용과 공용수용제도라는 목차 있고 그 안에서는 공용수용의 개념 정의 요거는 암기를 해 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물론 이것도 중요도 따지면요 아주 중요한 의의는 아닌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감정평가사 시험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공용수용이란 공용수용의 의의 정도는 알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강의를 진행할 때 제가 OT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외워야 하는지 그 암기 포인트 위주로 강의를 나갈 것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자잘하게 다 설명드리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는 게 수업 분량도 쓸데없이 증가하고 여러분들의 공부 부담도 괜히 증가해요. 이런 것들은 그냥 읽고 넘어가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목차 볼게요. 자, 공용수용이란 이런 것인데 이것은 어떠한 근거를 갖고 있느냐? 자, 근거는요. 이론적 근거와 법적 근거가 있는데 먼저 이론적 근거는요. 자, 원래 사유재산은 우리나라 같이 자유주의 국가 또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사유재산은 원래 기본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사유재산권이 보호가 되는데 원래 그래서 사유재산권이 불가침이에요. 함부로 남의 사유재산을 뺏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거죠. 오늘날 공공복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유재산 불가침 원칙에 대한 특례가 인정되는 것이고 공공복리를 위해서 국가 권력이 발동될 수 있다.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러한 이론적 근거 하에 남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것인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아시겠죠? 중요한 내용 아니니까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중요한 내용은 없다. 자, 헌법에서는요.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해서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용 수용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럼 이러한 헌법적 근거 하에서 각 개별법에서 개별 법률에서 실적법적 근거를 두고 있어요. 자, 공용수용에 대한 일반법은요. 공용수용의 일반법은 바로 토지보상법입니다. 자, 이게 일반법적 지위를 가지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플러스 개별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서브에서는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실적법적 근거에서는요. 동그라미 1번 공용수용의 일반법으로서 토지보상법 이고 그 외에 개별 법률의 규정이 있다. 이렇게 핵심 키워드만 정리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정도 첫 번째 페이지 진도 나갔으니까 기본 교재와 서브가 이러한 관계고 서브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수업을 나갈 때 어떻게 내가 공부를 하면 되겠구나. 그리고 강의가 이런 식으로 중요한 키워드 위주로 진행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제 계속 나가겠습니다. 자, 이하 내용 보시면요. 개별법,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여러 가지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라는 내용 역시 읽어보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지. 이거 외우려고 애쓰실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 내용 들어갈게요. 자, 특징입니다. 자, 시험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절대 안 나와요. 아시겠죠? 앞으로 감정평가 시험이 350회가 더 시행된다고 해도 안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그냥 읽고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목적의 특징. 자, 공용수용은 왜 하는 거다? 바로 공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공익사업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학교를 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공공청사를 왜 지으려고 하는 거죠? 군부대를 왜 지으려고 하는 거죠? 자, 신도시를 왜 개발하려 하는 거죠? 전부 다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인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어요. 자, 따라서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게 키워드이고요. 자, 수단의 특징, 공용수용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강제적 취득이다 라는 것이고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다음에 세 번째, 목적물의 특징인데 목적물은 특정한 재산권을 수용한다라는 것인데 가장 대표적으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물건들에 대한 소유권 또는 그 밖의 권리 이런 것들을 강제적으로 취득한다라는 것인데 이런 것들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냥 쉽게 토지 소유권 및 그 외, 그 밖의 권리들을 수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가장 중요한 건 바로 토지다라는 것이고요. 자, 효과의 취득. 자, 이렇게 강제로 취득하면요. 원시 취득입니다. 원시 취득. 요거는 민법에서 공부를 하셨을 것이니까 승계 취득과 원시
원시취득의 차이는 알고 계실 거예요. 승계취득은요, 전 주인의 하자를 승계하는 취득이고요. 원시취득은 전주의 하자를 승계하지 않고 새롭게 원시적으로 깨끗하게 새롭게 소유를 시작하는 것을 원시취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강제 이 공용수용에 의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면 이러한 취득은 원시취득이다. 따라서 전주의 하자가 승계되지 아니한다라는 거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실보상 전제 공용수용은 남의 재산권을 강제로 뺏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손실보상을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에 요건 보시면요, 공용수용 당사자, 내용상 요건, 절차상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셋 중에서는요, 요 내용상 요건이 조금 중요하고 그 외의 것들은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먼저 공용수용의 당사자인데요, 요거는 법률 관계의 당사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남의 토지를 강제로 뺐습니다. 그러면요, 이러한 공용수용 관계에서 당사자라고 한 것은 빼앗는 사람 또는 빼앗기는 자 둘 중에 하나겠죠. 빼앗는 쪽이냐 아니면 빼앗기는 쪽이냐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겠어요. 우리 그래서 빼앗는 쪽을 수용권자라고 합니다. 또는 사업시행자라고 해요. 자, 그리고 빼앗기는 쪽을요, 피수용자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빼앗는 사람 그리고 빼앗기는 사람 이렇게 해서 수용권자와 피수용자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되는 것이고요. 자, 두 번째 내용상 요건은요. 자, 공용수용을 할 때에는 첫 번째 공공필요가 있어야 됩니다. 자, 공공필요 있어야 돼요. 공공필요가 있지도 않은데 남의 토지를 뺏을 수는 없겠죠. 다음에 두 번째, 재산권에 대한 공권적 침해여야 됩니다. 사적인 침해가 아니라 국민에 의한 사적인 침해가 아니라 국가 공권력에 의한 침해여야 되고요. 다음에 세 번째, 재산권 침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적법한 행정작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법적 근거가 있어서 그 법적 근거 하에 토지를 뺏어야지만 적법한 행정작용, 적법한 공용수용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적법한 행정작용에 대한 보상이니까 손실보상이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에 법적 근거가 없는데 국민의 토지를 뺏었다? 요거는 손실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요거는 위법한 행정작용이니까 손해배상의 문제가 되겠죠. 우리 그래서 재산권 침해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요. 법적 근거가 있어야지만 적법한 공용수용이라는 행정작용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법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위법하면 손해배상인 거고, 적법해야지만 적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한 재산적 피해를 보전해 줘야지만 손실보상되는 거죠. 자,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적법한 행정작용일 것이라는 것이고, 다음에 네 번째, 특별한 희생이 발생할 것. 자, 특별한 희생이 발생해야지만 손실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다 하더라도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거는 손실보상을 해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음 다섯 번째, 보상 규정이 존재해야지만 손실보상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용수용이 이루어지려면 그 내용상 요건으로 이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지만 공용수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그래서 이 공용수용의 다섯 가지 내용상 요건은 암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브에도 요 다섯 가지 내용상 요건은 정리를 해드린 거예요. 안에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공용수용의 내용상 요건은 암기를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요거는 일반적인 얘기, 어떤 그 공용수용의 요건 같은 걸 물어볼 때 이 다섯 가지를 목차를 잡으셔서 답안지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각 목차마다 방금 제가 설명드린 내용으로 텍스트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절차상 요건인데, 자, 이거는 그냥 절차에 대한 얘기니까 이러한 절차를 거쳐서 공용수용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용수용의 유형 보시면요. 자, 유형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본래 수용이 있고 두 번째는 확장 수용이 있습니다. 자, 본래 수용은 말 그대로 어떠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수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수용이에요. 요거는 일반적인 수용을 얘기합니다. 특별히 설명드릴 내용이 없어요. 자, 그런데 확장 수용은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 아니에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 아닌데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여기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그래서 보상의 범위를 더 넓혀서 수용해 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어떤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100만큼이 필요해요. 100만큼. 자, 그래서 이 100에 대해서 수용하는 것이 바로 본래 수용이다라는 것이에요. 또는 일반 수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확장 수용은요,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 100인데 그런데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20만큼 범위를 더 넓혀서 요 20만큼을 더 수용하는 것을, 이거를 확장 수용이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거 지금 이해하시겠죠? 공익사업에 필요한 건 얼마만 필요해요? 100만 필요해. 100만 있으면 공익사업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 딱 수용해서 공익사업을 하자니 피수용자의 권리구제에 미흡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피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위해서 요 20만큼을 더
더 범위를 넓혀서 수용을 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게 확장 수용이에요. 바로 이게 확장 수용의 기본 개념입니다. 자, 이 확장 수용에는요,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완전 수용, 두 번째가 잔여지 수용, 그리고 이전 수용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확장 수용은 세 가지 뭐다? 완잔이에요. 완잔이, 완잔이. 자, 요거 이제 이렇게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서브 보시면요. 서브 어떻게 나와 있죠? 확장 수용이라고 해서 완전 수용, 잔여지 수용, 이전 수용 이렇게 담겨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핵심만 담겨 있으니까 여기다가 완잔이 이렇게 동그랗게 초자에 표시해 주시고 그때다가 완잔이라고 초자 적어서 이제 확장 수용 하면은 완잔이 세 가지가 있다. 자, 72조, 74조, 75조 1항 이렇게 완잔이 이렇게 또 암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제가 요거 중요하다라고 하면요. 그 내용이 서브에 키워드가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에다가 초자 표시해 주시거나 더 추가 필기해 주셔서 이 서브를 완성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 강의 초반이라서 이 강의와 제 교재를 어떻게 따라오시면 좋을지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점차 이런 설명 줄일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확장 수용 세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뒤에 가서 더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공부하시고 일단 이게 어떤 것인지 미리 말씀드릴게요. 완전 수용은 원래 사용하는 토지야. 수용까지가 아니라 그냥 몇 년 정도 사용하는 토지인데 그 사용한 토지를 그냥 수용해 버리는 것을 완전 수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완전 수용이고 다음에 잔여지는요. 자, 토지가 이렇게 있는데 공익사업에는 요만큼만 들어가. 그런데 여기 남아있는 잔여지가 쓸모있게 되니까 요 잔여지까지 수용해 주는 것을 잔여지 수용이라고 하고요. 다음에 이전 수용은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원래 이 건물은 이전비로 보상을 해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전비보다 물건의 가격이 더 싸, 즉 이전비가 더 비싸라고 하면은 그냥 물건의 가격으로 그냥 이 건물을 취득해 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전 수용인데 자,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뒤에 가서 더 깊게 공부를 할 겁니다. 자, 일단은 확장 수용에는 세 가지가 있다. 거기까지만 내용을 정리해 주세요. 바로 이게 공용 수용의 요건에서 본래 수용, 확장 수용 두 가지가 있는데 확장 수용 안에는 완전히 세 가지가 있다. 요거 암기해 주세요. 자, 다음 6번 보시면요. 공용사용과 공공필요 나와 있는데 옆에 보시면 별표가 있습니다. 자, 이 별표는 시험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별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중요한 기초 개념이에요. 기초 개념. 자, 토지보상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공공필요의 개념은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공필요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하는 중요한 기초 개념이기 때문에 별표시가 있는 겁니다. 독립적으로 공공필요의 개념을 설명해 봐라. 이런 식으로 물어보진 않아. 하지만 답안지를 쓸 때 또는 토지보상법을 공부할 때 공공필요가 무엇인지 이 개념을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표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공공필요란 대표적 불확정 개념으로 이게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공공필요의 개념 정의를 설명하실 때에는 대표적 불확정 개념이라는 키워드가 반드시 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딱 잘라 정의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획일적인 개념 정립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뭐라고 딱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국가안전보장, 질서 유지 등 이러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러니까 이것들이 무엇이라고 하나하나 딱 잘라 명확하게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이런 것들을 위해서 공익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민의 사유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을 가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공공필요라고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공공필요 이렇게 개념 정의합니다. 우리 그래서 서브 보시면요. 공공필요의 의미라고 해서 밑에 키워드 어떻게 정리되어 있죠? 대표적 불확정 개념 그리고 공익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라고 나와 있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역사와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그러한 개념이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가변적인 성격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관련 키워드로서 가변적이라는 키워드도 서브에 넣어드린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서브에는 교과서 본문에 있는 목차와 중요한 키워드들이 정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공필요의 개념을 이러한 키워드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반드시 답안지에 나와야 하는 키워드는 대표적 불확정 개념, 그리고 공익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 그리고 가변적인 것이다. 이러한 서술이 나와주시면 되고 이 핵심 키워드만 정확하게 적어주시면은 이것들을 서술하는 그 외의 문장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한 문장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한 문장으로 비슷하게
간단하게만 적어주셔도 득점을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심화 주제라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공공필요의 개념을 자세하게 설명한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자, 이 공공필요라는 이 단어는요. 사실 두 개의 개념이 섞여 있는 이 두 개의 개념이 결합된 단어예요. 바로 공익성이라는 것과 필요성이라고 하는 두 개의 개념이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공필요의 개념을 헌법재판소는요, 얘 둘을 쪼개서 공익성의 개념과 필요성이라는 개념, 이 두 개의 개념으로 쪼개어서 각각 설명해요. 자,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기 위해서는 공익성도 있어야 되고 and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공익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집합, 필요성도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어떠한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데 그 공익사업이 정말 공익의 증진을 가져오는 사업이냐를 먼저 판단해야 돼. 정말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이야? 공익을 증진시키는 사업이야? 공익성 인정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되는데 그것을 판단할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그 사업이 공익성이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이러한 것들을 토대로 해서 판단을 하고, 자, 그리고 공익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공익성만 있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필요성까지 인정돼야 돼. 그래서 공공필요가 인정받으려면은 공익성만 인정돼서는 안 되고 필요성까지 둘 다 모두 충족돼야 되는데,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요, 이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이 있겠죠. 이로 인해서 얻어지는 게 있고 희생되는 게 있어. 그랬을 때 얻어지는 건 뭐예요? 바로 공익이겠죠. 공익성이 있다면서요.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시행해서 얻어지는 공익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려면 대신 누가 희생돼야 돼요? 국민의 사유재산권이 침해됩니다. 그래서 사익이 침해돼요. 자, 그래서 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면은 공익이 달성되지만 대신 국민의 사익이 침해된단 말입니다. 공익은 달성되지만 요거는 플러스죠. 요건 플러스지만 사익은 마이너스예요. 요만큼이 희생돼요. 그랬을 때, 자, 이 필요성이 인정되려면 부등호 관계가 어때야 된다? 바로 이 부등호 관계가 이래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침해되는 국민의 사익보다 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해서 달성되는 공익이 더 커야지만 필요성도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먼저 공익성이 있는지 요걸로 판단하고, 그리고 두 번째 필요성이 있는지, 자,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공익과 희생되는 사익의 크기를 비교 형량해서 얘보다 얘가 더 커야지만 필요성도 인정되겠죠. 그래야지만 이 두 가지가 모두 and로 충족돼야지만 공공필요가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익이죠. 사익 사이의 이익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 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공익이 더 크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그 외의 내용들은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공공필요의 개념을 공익성과 필요성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자, 이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이익 형량을 해야 된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수용과 공공필요의 관계 나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요,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헌법 제23조 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의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공필요가 있을 때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공공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잖아요. 자, 따라서 공공필요가 있을 때에만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할 수 있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필요는 공용침해의 실질적 허용 요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공공필요가 있어야지만 공용침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 허용 요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자 본질적 제약 요소라고 하는데, 자, 결국 이 말이나 결국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자,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공공필요가 있어야지만 공용침해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질적 허용 요건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러면 공공필요가 없으면 공용침해 할 수 있습니까? 못하겠죠. 자, 그래서 없으면 못한다 이 뜻이에요. 본질적 제약 요소라고 하는 것은 없으면 못한다.
그 뜻이기 때문에 결국 이 말이나 일맥상통하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앞에 실질적 허용 요건은 있어야 할 수 있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본질적 제약 요소는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래서 공공 필요가 인정돼야지만 공용 침해를 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있어야지만 할 수 있고 없으면 할 수 없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렇게 중요한 문구는 아닙니다. 자, 교과서에 있는 문구니까 제가 설명드린 거지 그렇게 중요한 문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에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별표 4조 2의 수용 적격 사업이 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는 제2절에서 더 자세히 말씀드릴 겁니다. 자, 제2절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고 일단 여기서는요. 토지보상법 제4조에 보시면요. 공익사업이 규정되어 있어요. 규정되어 있어서 자, 공익성이 인정되는 사업들은 어떠한 사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4조에서 공익성이 있는 사업들은 동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2절 가서 할 거예요. 자, 공공필요의 판단 기준. 요거는 이미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설명드리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용에 있어서 공공필요의 확대 경향인데 자, 오늘날 공공의 이익이라는 관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아주 옛날 과거에는요. 국방이라든가 공공청사 이런 것들을 짓는 거에만 공익성이 인정됐었어요. 옛날에는 이런 사업, 아주 옛날에는 이런 사업만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었던 거죠. 뭐 도로 이런 것들만 공익사업으로 인정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자, 아파트 건설 사업도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공익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어. 우리 토지보상법 제4조에도 아파트를 짓는 주택건설사업 또는 택지개발사업 이런 것들도 공익사업이라고 인정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를 짓는 것도 국민들의 주거 행복, 주거 복지에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아파트를 짓는 것도 오늘날에는 공익성이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만 공익사업이라고 공익성 인정됐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도 공익성이 인정받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요. 토지보상법은 제4조 5호에서 자, 이게 이제 플러스 된 거죠. 옛날엔 아니었는데 최근에 인정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최근이라고 하는 것은 수십 년 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말하는 옛날은 저 옛날 뭐 박정희 시대 그런 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주 옛날이야. 이건 아주 옛날이고 요거는 조금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공기업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이거는 뭐 민간 건설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민간 건설회사. 이런 자들이 임대나 양도의 목적으로, 양도는 분양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임대나 분양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주택 건설 또는 택지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업. 자, 집을 짓거나 아파트를 짓거나 택지를 개발하거나 공업단지를 조성하거나 이러한 사업들도 공익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만 공익성이 인정되는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라는 거. 그렇게 해서 공익성은 점차 확대 현상을 보이고 있다. 자, 공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그냥 이거는 민간 건설사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사업 아니야? 라고 봤지만 최근에는 아파트를 짓는 것도 우리 사회 전체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봐서 이러한 사업도 공익성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밑에 보시면요. 최근 공용수용 제도의 동향인데 이거 시험 나올까요?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요. 이런 게 있구나 정도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강의 초반에 이 말씀을 종종 드리는데 어떤 과목, 어떤 강의를 하든지 기본 강의 앞부분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헌책방에 가면요. 헌책방 가면 요새는 헌책방이 없지만 저는 헌책방에서 학창시절에 책을 많이 샀거든요. 책을 이렇게 옆면을 보잖아요. 옆면을 보면은 요 앞부분에만 손때가 좀 있어요. 요 앞부분만 손때가 있고 요 앞부분 이하는요 깨끗해요. 새 거예요. 요 앞부분은요 펼쳐보면요 필기도 되어 있어요. 근데 요 뒷부분은요 깨끗해요. 새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 한 20, 30페이지만 조금 남이 본 흔적이 남아있고 한 20, 30페이지만 지나가면요 그 뒤는 깨끗해요. 그게 헌책이 보통 그런데. 자, 이걸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공부를 할 때 앞부분 공부하다가 앞부분 열심히 해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시작하니까 새 학기, 새 학년 시작하니까 이번엔 내가 정말 잘해봐야지 하고서 앞부분에선 막 엄청 열심히 해. 그러다가 그 노력이 금방 꺾여. 열심히 하다가 금방 꺾여.
금방 꺾입니다. 금방 꺾여요. 그래서 초반에만 잠깐 열심히 하다가 그 열정이 금방 꺾여서 요 앞부분 이후로는요, 아, 못하겠어, 힘들어 하고 그냥 망쳐버려요. 이게 대부분이야. 자, 여러분들 지금 개별법, 우리 지금 진도 나가는 첫 시간인데 요 앞부분에 여러분들이 지금 의욕이 굉장히 충만한 상태야. 그런데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다, 뒤에 있다, 중반 이후에 있어요. 중반. 중요한 내용은 앞부분에 있는 게 아니라 중반 이후에 있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막 힘을 엄청 주다 보니까 막 이런 것들을 내가 막 다 외워버리겠어 하고 막 다 외우다가 정작 초반에 힘이 금방 빠져갖고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 시작하는 중반부에 와서는 힘들어. 왜 이렇게 외울 게 많은 거야? 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부분에서 힘 빼지 마시라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열정을 낮춰라. 그 뜻이 아니에요. 열정은 뜨거워야 돼.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열정이죠. 그런데 그 열정을 엉뚱한 데다가 쓸데없이 낭비하지 마라 이 얘기예요. 어차피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는 유한합니다. 유한하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지나치게 오버하지 말고 그 에너지를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중반 이후에도 꾸준히 그 집중력 수준을 유지하라 이 얘기예요. 마라토너가 이 42.19km를 뛰는데 초반에 막 뛰다가 중반 이후에 지쳐갖고 쓰러진 것보다는 페이스 조절을 잘 해서 더 빨리 뛸 수 있어도 그 힘을 아끼는 거죠. 왜? 중반, 후반이 길기 때문에 그 힘을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장거리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부분에 이런 거 중요하지도 않은데 이것도 막 외우려고 막 애쓰지 마시고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요,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 뒤에 가서 이제 외울 거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엄청 많이 나오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외울 거 엄청 많아. 그러니까 뒤에 가서 정작 중요한 게 나왔을 때 그때 그것을 외울 수 있는 에너지를 아껴 놓으시라라는 거예요. 자, 한번 가볍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공익사업의 확대와 공익성 검증 강화예요. 자, 토지보상법 제4조와 4조 8호 해당 사업인 별표. 그러니까 4조가 있고 4조 안에 1호부터 8호까지가 있는데 그 8호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표는 각 개별법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뭐 택지개발법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개별법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들을 모아서 정리한 것이 별표입니다. 그래서 우리 별표는 각 개별법을 모아놓은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토지보상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그죠? 제4조는 기본적으로 토지보상법이 인정하고 있는 공익사업 플러스 토지보상법이 아닌 각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이 있는데 각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은 여기 별표에 정리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 보시면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이 포함된다라는 것이죠. 여기 별표 안에 각 개별법이 다 담겨 있으니까요. 자, 당연히 아시겠지만 수용은 말 그대로 토지 소유권 뺏는 거고 사용은 몇 년 정도 쓰는 겁니다. 그 몇 년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어. 다만 소유권을 뺏지는 않고 사용하기만 하는 걸 사용이라고 하는데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는 그냥 몇 년 정도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역시 이 사용도요. 자, 일시 사용이 있고 영구 사용이 있어요. 영구 사용. 그래서 일시 사용은 말 그대로 뭐 몇 달, 몇 년, 그 정도 쓰는 것을 일시 사용이라고 하는데 영구 사용은 말 그대로 사용은 사용인데 영구 사용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이런 게 있느냐? 바로 구분지상권 설정입니다. 구분지상권. 아마 여러분들 그 실무 문제 푸실 때 이미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자, 고압 송전선이 지나간다거나 또는 지하로 철도가 지나간다거나 그랬을 때 구분지상권 상하에 구분지상권 설정하죠. 이거는 소유권을 뺏는 것은 아닌데 영구히 그 해당 부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영구 사용도 있기는 하다라는 것이고요. 자,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요. 자, 우리 재산권의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하는데 제한은 그린벨트 생각하시면 돼요. 그린벨트 이렇게 지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내 토지인데도 내 마음대로 건물을 짓지 못하는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 그린벨트를 떠올리시면은 제한이 뭔지 아실 거예요. 자, 그래서 토지보상법 제4조와 별표에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수많은 사업들이 규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는 개별 법률 역시 다양한 사업에 대하여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토지보상법이 아니라 각 개별법에서도 뭘 부여하고 있다? 수용권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각 개별법에 의해서도 토지 수용권을 부여해서 공익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것은 공공필요를 널리 인정하여 과거보다 널리 인정하여 공익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과거에는 공익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시설을 짓거나 공공청사를 짓거나 도로를 짓거나 그런 것들에 한정해서 공익사업이라고 봤는데 오늘날에는 점차 더 넓은 범위로 공익성의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점점 더 많은 개별 법률에서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 A라는 사업은요, 과거에 요 개념 하에서는 이때는 얘는 공익사업이 아니었죠. 공익성 인정 안 됐죠. 그런데 공익성 개념이 점차 넓게 인정되니까 만약에 공익성의 개념이 이제는 이런 범위라고 한다면은 이제 이 A 사업도 공익성이 인정되어서 토지를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공익성의 개념은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공익사업의 범위가 자꾸 넓어지면은 뭐 개나 소나, 그러니까 쉽게 하면 개나 소나, 그러니까 아무 사업이나 공익성이 막 인정받을 수가 있겠죠. 아무 사업이나 함부로 공익성이 인정돼서 토지 수용권이 남발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공익사업의 개념을 이렇게 넓게 확대하고 있는 경향도 있긴 하지만 이 공익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공익성 검증도 역시 강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보시면요. 토지보상법은 입법 단계 시 공익성에 관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제도를 도입하였고, 자, 제4조에서 공익사업이란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이다. 이런 사업들은 토지를 강제 수용할 수 있는 공익사업이다. 이렇게 공익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그랬을 때 여기에 공익사업 목록에 어떤 새로운 사업이 플러스될 수도 있고 기존 사업을 뺄 수도 있겠죠. 그죠? 자, 종전에는 여기에 A, B, C, D라고 하는 사업들이 공익사업으로 인정받았어. 그런데 E라고 하는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것이냐 또는 요 C라고 하는 사업을 뺄 것이냐. 왜냐하면 옛날에는 C라는 사업이 공익성이 인정받는데 오늘날에는 이 C라는 사업은 더 이상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 C라는 사업은 빼야겠죠. 그죠? 더 이상 공익성 인정 안 되면 이제 있던 것도 빼야 될 것이고 만약에 새롭게 공익성이 인정되는 것이라면 없던 것이라면 새롭게 추가를 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어떤 사업을 공익사업으로 볼 것인가 이 목록에 있어서 어떤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고 기존에 있던 사업을 빼고 이렇게 넣고 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하였다는 것이에요. 요거는 제가 수험생일 때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수험생일 때는 없었던 내용인데 그 이후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심의 제도를 통해서 여기에 어떠한 사업들을 넣고 뺄 것이냐 대체 이 공익사업을 어떤 사업들을 공익사업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판단을 할 때 중토위가 심의를 하도록 했다라는 것이고 역시 뒤에 가서 한 번 더 반복할 겁니다. 뒤에서 별도로 또 공부할 거예요. 아마 제 2절에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사업 인정을 할 때에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 절차를 강화했어요. 역시 이것도 옛날에 안 그랬는데 최근에 추가가 된 겁니다. 자, 원래 사업 인정은 국장이 한 거거든요. 우리 토지보상법에서는 국장이 사업 인정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중토위와 협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국장이 사업 인정을 할 때 중토위와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어서 협의 절차를 강화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중토위가 공익사업에 대한 심의도 하고 사업 인정 시 협의도 국장과 함으로써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 설명드리면요. 과거의 구법에서는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였었어요. 과거에는 중토위의 사업 인정을 할 때에는 중토위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의견을 들어야 한다가 협의를 해야 한다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중토위와의 협의가 더욱더 강화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공공적 사용 수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자, 공적 사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적 주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 이러한 사적 민간 기업이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공적 사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논점은 약간 중요한 논점이기 때문에 제2절에서 별도로 다룰 거예요. 제2절의 제목이 공공적 사용 수용이잖아요. 그래서 제2절은 이 논점만 별도로 다루고 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제2절 가서 공부할 건데
대략만 말씀드리면요. 자, 과거에는 국가나 지자체와 같은 공적 주체만이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어요. 그래서 공적 주체만이 국민의 토지를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오늘날에는 사적 주체라 하더라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한 인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제 2절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상금에서 개발이익을 배제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니까 읽고 넘어가시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보상을 할 때에는 헌법에서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그 정당한 보상과 관련해서 과거에는 물적 보상만 했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 물건 얼마인데 그래서 이 물건 얼마 보상해 주면 되지 라고 해서 물적 보상을 해줬는데 물적 보상만 해서는 그냥 그 물건 값만 보상해 줘서는 정당한 보상에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라고 해서 오늘날에는 자, 부대적 손실 보상과 생활 보상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물건에 대한 물건값만 보상해주는 물적 보상만 해줬는데 이것만 갖고는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오늘날에는 부대적 손실 보상과 생활 보상이 점차 널리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부대적 손실 보상과 생활 보상이 무엇인지는 뒤에 가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자, 생활 보상은 중요한 논점이고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주 대책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떠한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여기에 공익 사업이 시행되면요, 이 사람들은 삶의 근거지를 잃고 다른 곳으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다른 곳에서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는 것이 바로 이주 대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주 대책은 아주 중요한 생활보상의 내용이에요. 자, 그 내용은 뒤에 가서 자세히 공부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요, 생활보상이 오늘날 점차 확대되고 있다라는 내용 가볍게 한번 읽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제 2절 공공적 사용 수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거는 동의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사적 공용 수용이라고도 하고 사용 수용이라고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사용의 의미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수용, 사용, 제한이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제한이라고 했는데 여기서의 사용은요, 이용하다는 뜻이에요. 여기서의 사용은 이용하다라는 뜻인데 여기서의 사용은요, 사적, 프라이빗이란 뜻이에요. 프라이빗. 그래서 여기서는 몇 년 정도 쓴다 그 뜻이지만 여기서의 사용은 사적 주체가 수용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사용과 여기서의 사용은 다른 사용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 그래서 사용 수용 했었을 때 사용 수용은 토지의 소유권을 뺏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년 정도 사용하는 수용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사용 수용은 사적 주체가 토지의 소유권을 뺏는 수용하는 것을 사용 수용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사용이 의미가 달라요. 자, 이 논점은요, 우리 시험에 2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먼저 10회 때 1번 문제, 1번 문제 중에서 소물음 하나로서 10점으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자, 사기업인 A 회사가 여기 나와 있죠. 사기업이라고. 사기업인 A 회사의 비료 공장 건설 사업에 대한 사업 인정의 적법 여부 및 위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권익구제 방법을 논술하시오. 자, 이게 지금 논점의 핵심이 뭐겠어요? 자, 사기업이 돈을 벌려고 비료 공장 건설 사업을 하는데 이러한 사업도 공익사업으로 인정되어서 사업 인정을 해주는 것이 과연 적법하겠느냐에 대해서 논해봐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문제가 10회 때 나온 적이 있고, 즉 이 문제 역시 사적 주체가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사적 공용 수용의 의의 및 요건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라고 해서 19회 때 3번 문제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수많은 기출문제가 있지만 특히 이 19회 때 문제는 저한테는 좀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죠. 왜냐면 제가 19회 때 합격을 한 해니까 아무래도 강의를 하다가도 19회 때 기출문제를 만나면 내가 그때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만났었구나 라는 생각이 좀 저한테 개인적으로는 좀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몇 회 합격하실 거잖아요. 뭐 30 몇 회 합격하신다 라고 하면은 나중에 기출문제를 보시더라도 본인이 합격하던 해의 기출문제는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점은 10점짜리 약술 문제로 대비하시면 됩니다. 자, 안 나온 지가 좀 오래되었어요. 19회 때 나오고 이제 안 나왔으니까 한 17년 정도 안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이 논점은 아주 중요한 논점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 그래서 그냥 10점 정도 약술, 10점 약술로 대비를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0점 정도는 어렵지 않게 대비하실 수 있어요. 목차와 키워드만 알고 계시면은 충분히 답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제도의 배경은요. 과거에는 공적 주체만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적 주체도 능력과 자본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차 발달함에 따라서 점차 더 많은 공익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요. 어린이집, 뭐 국립 어린이집 이런 게 없었잖아요. 저 어렸을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저 어릴 때는 어린이집이 없었습니다. 그냥 7살까지 집에 있다가 7살에서 8살에 유치원 1년 가고 8살에 학교에 들어갔죠. 근데 지금은 갓난아기 때부터 어린이집을 다닙니다. 그래도 유치원도 한 3년 다녀요.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국립 유치원, 국립 어린이집 이런 식으로 점차 더 많은 공공시설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익사업이 점차 더 많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그 많은 공익사업을 전부 다 공적 주체가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시화의 진전, 산업의 발전에 따라 사회 기반 시설도 더욱더 많이 필요해지고 하기 때문에 민간 활력의 도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민간의 자본과 민간의 기술 이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적 주체에게도 공적 주체와 마찬가지로 수용권을 적극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인정되고 있고 토지우상법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사적 주체에게도 수용권을 인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답은 나와 있는 거야. 답은 나와 있는 겁니다. 사적 주체도 공익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사적 주체에게도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고 답은 나와 있는데 자, 이 답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내용을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의 취지 요건인데 공공적 사용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사적 주체가 타인의 특정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해 보상을 조건으로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사적 수용이라고 합니다. 또는 공공적 사용 수용이라고 해요. 자, 이것이 사적 수용이고 민간 활력의 도입, 사업의 확대 등의 그 취지가 있는 것입니다. 자, 개념 요소 보시면요. 요건인데요. 자, 공공적 사용 수용의 요건은요. 1번부터 5번까지 요 5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첫 번째, 공공적 사용 수용은 공익 사업의 목적에만 인정될 수가 있어요. 자,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 필요에 의한 공익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때에만 사적 주체에게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공 필요가 당연히 인정되어야 되고요. 다음에 두 번째, 국가 권력에 의해서 사적 주체가 수용권을 부여받아야 돼요. 자, 사적 주체가 수용권 뭐죠? 남의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수용권이라고 합니다. 자, 사적 주체가 수용권을 갖고 공익사업을 시행해야지만 공공적 사용 수용이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사적 주체가 수용권을 부여받고요. 자, 그래서 국민의 특정한 재산권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법률에 근거해서 타인의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때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공용 수용의 일반적 요건에다가 거기에다가 뭐만 하나 추가된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요거 2번 사적 주체가 국가로부터 수용권을 부여받았다. 요것만 추가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앞에서 얘기했던 공용 수용의 요건에다가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되는 거예요. 바로 사적 주체. 사업 시행 주체가 사적 주체이다. 이것만 한 가지만 더 추가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공용 수용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공용적 사용 수용의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공용 수용의 요건에다가 사적 주체의 수용권 저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밑에 보시면요. 인정 여부 나와 있는데 요거는 독일 얘기예요. 독일에서 공용적 사용 수용이 인정되고 있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거 전체 다 암기할 필요 없고 이런 내용이 있구나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일에서는요. 일반 사기업도 공익을 위해서 수용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답은 나와 있죠. 답은 나와 있는데 그 상세 내용 알아봅시다. 자, 독일에서는요. 사기업 유형이 생존 배려형 사기업이 있고 경제적 사기업이 있어요. 자, 먼저 경제적 사기업은요. 그냥 말 그대로 일반 기업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일반적인 기업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존 배려형 사기업은요. 공공재화를 생산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공공재화 어떤 게 있죠? 가스, 전기, 수도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외국의 경우에는요, 일반 민간 기업들이 가스, 전기, 수도 저런 것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몇 배나 비싸요. 그런데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을 생존 배려형 사기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기업들은요, 이러한 공공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사회 전체에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당연히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자, 그래서 한 가지 해결했죠. 생존 배려형 사기업의 경우에는 수용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공공재화의 생산 및 공급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애들한테는 수용권을 부여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나 경제적 사기업은 얘는 돈을 벌고자 하는 사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얘네한테도 수용권을 인정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인데, 경제적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자,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경제적 사기업이라 하더라도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얘한테는 수용권을 인정할 수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논의도 있으나 하지만 얘라 하더라도 얘네가 하는 사업이 공익을 위하는 면도 있다면, 물론 그 과정에서 얘네도 이익을 얻긴 하겠죠. 하지만 얘네도 이익을 얻지만 그 사업의 과정에서 공익을 달성하는 측면도 있다면, 그래서 공익적 요청이 있다면 얘네한테도 수용권 인정할 수 있다, 이 얘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두 유형의 기업 모두에게 수용권 인정할 수 있다. 즉, 공용적 사용 수용이 인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대해서 우리나라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요. 자, 대법원은요,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인가의 여부는 그 사업 자체의 성질에 의하여 정할 것이고 판단할 것이지, 그 사업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어서, 결국 이 판시의 핵심 결론이 뭐죠? 사적 주체에게도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공용적 사용 수용이 인정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업이 공익사업이냐 아니냐 한 것은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따라서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업을 누가 하는 것이냐에 따라서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이고요. 다음에 헌법재판소는요, 관광진흥법 이 법의 위헌 소원 사건에서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이 법에서 한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하면서 이 법은 합헌이다라고 했다, 이 얘기예요. 자, 이 말은 뭔 말이냐? 자, 이 법에서 사적 주체가 수용을 하는 것이 이거 헌법 위반 아니냐? 어떻게 사적 주체가 국민의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해서 이 법이 위헌 아니냐? 라고 위헌 소원 사건을 걸었는데, 근데 이 법을 봤더니 이 법에 재산권 수용의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있더라. 반드시 공적 주체만이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한정하지 않고 있더라. 그래서 사적 주체도 수용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적 주체도 수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이 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했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헌법재판소도 사적 주체도 수용권을 부여받아서 수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공용적 사용 수용이 인정된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자, 따라서 인정된다, 안 된다? 인정된다, 이 얘기예요. 독일에서도 인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용 수용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사용 수용과 공공필요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어떠한 내용이냐면요,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별표에서 어떠한 사업들이 공익사업인지,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할 수 있는 공익사업인지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4조 및 별표에서 공익사업이란 이런 것들이 공익사업이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적 주체가 여기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별표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항상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아니고요. 자, 이러한 공익사업을 사적 주체가 시행한다고 해도 사업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업 인정을 받아야지만 비로소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적 주체가 여기에 나와 있는 공익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항상 수용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고, 사적 주체가 이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러한 필요성이 인정되면은 사업 인정 받아서 수용권이 비로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수용권이 부여되려면 공공 필요를 근거로 사업 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즉, 사적 주체가 이러한 공익 사업을 시행할 공공 필요가 있겠느냐? 공공 필요가 있겠느냐에 대해서 판단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적 주체에게 수용권을 줄 필요가 있겠느냐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사업 인정이에요. 아시겠죠? 사업 인정을 통해서
사적 주체가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얘한테 수용권을 줘도 되는 거야? 그럴 만한 필요성이 있는 거야? 이거를 판단하는 절차가 바로 사업 인정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을 해서 공공 필요가 인정되면 그러면 수용권 부여하는 것이고요. 자, 그럴 만한 공공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수용권을 부여되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논리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수용권을 부여받으려면 누가 사적 주체가 수용권을 부여받으려면 공공 필요가 인정되어서 사업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랬을 때 일반적으로 기업의 법 형식이나 사업 시행자의 동기는 문제되지 아니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요걸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 사적 주체의 법 형식이 뭐냐, 뭐 법인이냐, 조합이냐 그런 것들 법적 형식은 중요하지 않아. 그리고 그 사업 시행자가 왜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느냐, 그 사업 시행자의 동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사적 주체는 일반적으로 기업이잖아요. 한 개인이 아니라 보통 기업이니까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민간 건설사가 택지 개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민간 건설사도 이걸 함으로써 돈을 버는 게 있기 때문에 이윤이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공익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자기 돈 들여서 공익사업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다만 택지를 개발하는 이 공익사업이 택지를 개발해야 될 우리 사회에 공공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민간 기업이 택지 개발 사업을 하는 거지 이 민간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이윤이 남는 게 있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윤 추구 동기가 있다라고 해서 이 택지 개발 사업이 공공 사업이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걸 판단할 때, 요걸 판단할 때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다만 그 사업 자체가 우리 사회에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냐 그걸 갖고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공공 필요 여부는 객관적으로 그 공익 사업을 시행하면 우리 사회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서 이거를 판단해서 공공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적 주체가 토지보상법 제4조 및 별표에 규정되어 있는 그 중에 어떤 하나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려고 할 때 수용권을 부여받고 싶으면은 사업 인정을 통해서 사적 주체가 그러한 공익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공공필요를 인정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공공필요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고 그 사업 자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공익이 실현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단을 해서 공공필요가 인정되면 수용권을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사적 주체에게 수용권을 부여하는 것이 뭐 합헌이다. 그런 취지로 판시를 한 바 있다라는 거 읽어보시고요. 자, 그리고 이러한 공공필요를 판단할 때는 비례 원칙에 따라서 판단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비례 원칙에 따라서 엄격한 이익 형량을 해야 되는데, 자, 이 공공 필요를 판단할 때에는 자, 이러한 공익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달성되는 공익이 있을 것이고, 침해되는 사익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둘을 비교 형량해서 얘가 이러한 경우에만 공공필요가 인정되어서 사업 인정을 해줘서 수용권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내용으로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다음에 계속적 공익 실현의 보장책 보겠습니다. 자, 사적 주체는 어디까지나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공익을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적 주체에게 수용권을 부여해서 공익 사업을 시행하게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더 이상 공공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수용권을 뺏어야겠죠. 더 이상 토지를 수용할 수 없도록 하거나 또는 이미 수용된 토지를 돌려주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자, 또는요. 만약에 사기업이 공공사업을 시행하다가 중간에 이윤 추구 동기가 올라가려 한다. 이윤을 더욱더 많이 추구하려 한다. 그러면서 공익을 포기하려 한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정상 제재가 가해져야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계속적 공익 실현의 보장책이에요. 자, 텍스트 읽어보시면요. 공공적 사용 수용의 사적 주체는 이윤 추구의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업을 중도에 포기할 가능성이 있어서 그 공익성 보장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자, 여기에서 사업을 중도에 포기한다라고 한 것은 사업을 중간에 접는다. 이것만을 의미한 것이 아니라 공익성을 포기하려 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장의 수단으로는요. 토지보상법에서는 환매권과 사업인정의 실효 이러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어요. 자, 환매권은요.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의 재산권을 강제로 수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얘기하는 건데, 자, 토지를 강제 수용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이상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어. 자, 공익사업을 시행하지 않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그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환매권이라고 하고 실무에서도 자세히 공부할 것이고 뒤에 가서도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하다고 해서 국민의 토지를 수용했는데 공익사업이 폐지 변경되는 사유로 인해서 더 이상 공익사업에 필요가 없게 되었대 라고 한다면은 그럼 이제 필요가 없게 되었으니까 원토지 소유자에게 돌려줘야겠죠. 바로 그게 환매권입니다. 자, 그리고 사업인정의 실효 그리고 사업의 폐지 변경이 있는데 자, 전부 다 이런 내용들 뒤에 가서 하나하나 더 자세히 공부하실 거예요. 자, 사업인정을 받고서 1년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그 사업 인정을 실효시킵니다. 사업 인정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익사업을 조속히 시행하도록 토지보상법에서는 사업 인정 받았으면은 1년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해서 공익사업을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만약에 1년 이내에 수용 재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 인정을 실효시켜서 없애버립니다. 바로 그게 토지보상법의 규정이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사업의 폐지 및 변경은요. 자, 공익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 인정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공익사업을 폐지했대. 아, 나 이 공익사업 안 하겠대 라고 한다면요. 이 전체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했던 것을 실효시켜야겠죠. 효력을 상실시켜야겠죠. 바로 그게 사업의 폐지예요. 아시겠죠? 자, 공익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여기에 이렇게 공익사업 시행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인정을 해줬는데 그런데 사업을 폐지한대. 나 이 공익사업 안 하겠대 라고 하면요. 여기에 대한 사업 인정을 실효시켜야겠죠. 바로 그게 사업의 폐지이고요. 자, 그리고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업 인정해 줬는데 자, 여기는 사업을 안 하고 여기에 대해서만 사업 인정을 하겠대. 여기에 대해서만 사업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요.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 인정을 실효시켜야겠죠. 여기에 대한 사업 인정을 실효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게 사업의 변경이에요. 자, 그래서 공익사업에 폐지 및 변경이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역시 사업 인정도 실효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사업의 폐지 및 변경이고 뒤에 가서 한 번 더 공부를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사업 인정의 실효제도, 사업 인정의 폐지 및 변경 제도. 그래서 만약에 1년 이내 수용직을 신청 안 하거나 사업이 폐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사업 인정을 실효시키는 것이 토지보상법에 마련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수용권을 다시 뺏는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업 인정을 통해서 수용권을 부여한 건데, 준 건데, 사업을 폐지하거나 변경하거나 사업 인정이 실효되어 버리면은 수용권이 다시 뺏기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 수용법 관계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피수용자를 보호하고 간접적으로 공익사업의 계속을 보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업 인정을 받고서 1년 이내 수용재개를 신청하지 않으면 너 사업 인정 없애버릴 거야, 실효시켜 버릴 거야 라고 해서 빨리빨리 공익사업을 진행해 라고 하는 수용법 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피수용자를 보호한다라는 것이고, 너 만약에 사업을 안 한다고 하면은 폐지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너한테 줬던 수용권 뺏을 거야 라고 해서 공익사업의 계속을 보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적 통제가 있고 사법적 통제가 있습니다. 자, 입법적 통제는 법에다가 여러 가지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을 얘기하고 사법적 통제는 법원을 통해서 보장받는 것을 의미해요. 자, 방금 우리가 앞에서 토지보상법에 환매권이라거나 사업인정의 실효, 사업의 폐지 및 변경 그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그런 것들도 입법적 통제에 해당됩니다. 법에서 보장책을 마련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토지보상법상의 그런 내용 말고도 각 개별법에서도 여러 가지 보장책을 마련하고 있어요. 자, 대표적인 예시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라는 한 가지 개별법 예시를 든다면 이 법 안에서도
민간 사업 시행자에 대해서 감독 명령, 처분, 위반 시 벌칙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개별법에서 입법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법 규정을 통해서 법 규정으로 이런 것들을 규정함으로써 보장책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것인데,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완이 필요하다. 그런 내용들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사법적 통제 수단은요, 보시면요, 자, 이렇게 설명될 수가 있어요. 자, 어떠한 개별법에 근거해서 사적 주체에게 사업 인정을 해줬다. 그런데 피수용자가 보기에는 이 사업 인정이 위법한 사업 인정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인정 자체에 대해서 행정쟁송을 제기해서 위법한 사업 인정을 다툴 수가 있겠죠. 내가 보기에는 공공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데 그런데도 사업 인정을 해준 것은 위법하다. 그래서 얘 취소를 구한다라는 내용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러한 사적 주체에게 사업 인정을 해주도록 한 요 개별법, 바로 요 개별법이 위헌이다. 라고 해서 이 사업 인정의 근거가 된 개별법에 대해서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만약에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다툴 수 없는 경우에, 권리구제 받을 수 없는 경우에 만약에 헌법 소원의 요건을 충족한다면은 이 위법한 사업 인정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방법으로 사법적 통제 수단도 있다라는 거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래서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공익성 실현의 계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만 어떠한 문제가 있다? 자, 각 개별법에서 공익의 계속적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보장 수단이 규정되어 있으나 추상적이고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 자, 따라서 보완이 요구된다. 그런 내용으로 문제점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